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지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자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문제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수학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존재하지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선택을 망설이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얽매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우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물과 현상의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주 한 면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한다. 이것이 편견이다. 이 편견을 버리고 통찰력을 가지면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사물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인생에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더욱 밝아진다.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과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순히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실패로 보였던 일이 사실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한 해를 평가할 때는 단지 그 해의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자신의 전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험이 내년 또는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을 알기 위해 사물과 현상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의 진실을 알고 그 실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이 정원에는 장미, 백합, 국화 같은 다양한 꽃들과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 정원을 어떻게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실 중 하나이다. 정원의 아름드리 큰 나무처럼 그 인연은 우리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며 향기로운 꽃처럼 기쁠 때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 관계는 단순히 쾌락이나 이익을 좁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동반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인연은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인연은 우여곡절과 예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대장정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 속에서 젊음만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늙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문제이다. 나이 듦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하는 소중한 증거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 듦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젊음의 봄에는 꽃이 피지만 그 꽃도 봄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떨어진다. 그리고 찬란하고 청량한 여름을 거쳐 노년에는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가을의 단풍잎색처럼 기품과 우아함이 드러난다. 그렇다. 노년의 시간은 생명의 순환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슬픔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바람과 같아서 그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토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그림자일 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은 아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시간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우리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우리에게 더욱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타적인 삶은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준다.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정원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 있다면이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것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유유히 걸어가는 6명의 노인을 1년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단지 나이 듦의 고단함만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마치 스승이자 진정한 현자와도 같았으며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행복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며 흔들리던 삶의 갈피를 잡아갔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불과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초고령층과 그들의 삶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롤모델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노화는 피해야 할 현상으로 노년의 삶은 끔찍할 것이라는 선입견만이 난무한다. 사소한 물건을 살 때도 수십 건의 이용 후기를 읽어보면서 정작 우리의 미래가 될 노년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찾아 귀 기울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지혜를 건네주려는 연장자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항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20대에는 30대가, 30대에는 40대가 오지 않길 바랐다. 청춘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무모함과 용기를 앗아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무거워지는 몸도 느려지는 머리도 아닌 우리 안의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이 책을 만나게 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축복일 것이다. 이 책은 마치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처럼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노년에 대한 우리의 예상이 틀렸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배운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입학, 졸업, 결혼, 취업 같은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만나고 헤어지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반복되어 쌓이는 입체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노년에는 이 작품을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초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터득했고 저자는 1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어왔지만 쉽게 행하지는 못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떼어보기를 추천한다.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기꺼이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책 속에 넘쳐나는 가르침들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그 주에 그는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신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있던 그의 거실에는 낡은 청구서들과 온갖 서류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몇 해 전 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았던 서류들도 섞여 있었다. 프레드는 퀴퀴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행복은 목표의식과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다. 프레드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봐,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나한테 행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다음 세상에서가 아니라고. 오늘 밤에 춤추러 갈 거라서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가 않으면 자네는 행복한 게 아닌 거야. 저 코트를 사서 겨울에 입을 거야? 아니면 새 오토바이를 사야지.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자네 행복한가? 나처럼 말이야. 나는 몸이 안 좋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가끔 나는 내일은 나가봐야겠다고 말해. 하지만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나는 텔레비전을 켤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하지. 그러기로 했던 건 아니지만 말이야. 행복은 그런 거야. 정말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말하던 행복은 지극히 내 나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노년의 관점에서는 어떤지를 보여주었다. 언제 올지 모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프레드는 지금이 소중했다.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프레드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젊었을 때는 행복은 찾아가서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대부분은 그가 가진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였다. 이제 프레드는 행복하려고 크게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평화로운 순간 행복했다. 그러니 그저 편안히 기대 앉아서 자신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됐다. 그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삶이 주는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요나스 메카스 역시 행복은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말했다. 요나스는 살면서 커다란 위기를 2번이나 겪었지만 무사히 살아남았다. 한 번은 소련이 그의 고향인 리투아니아를 침략했을 때였고, 2번째는 그가 나치군에 사로잡혀 독일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을 때였다. 인간이 남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생히 목격한 그는 행복이 힘들게 뭔가를 쟁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현재 삼아 아직 오지도 않은 즐거움으로 대리만족을 하며 산다. 하지만 요나스에게 미래는 환상이었다. 그는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왔을 때만 인정했다. 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 전부 미래로 흘러가지만 사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바로 도덕성이야. 인류의 미래니 가족이니 뭐니 전부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달렸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모든 게 나아진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자주 행복하냐고 묻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고 요나스는 말했다. 당연히 행복하다는 것이다. 난 언제나 웃고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행복한 게 진짜지. 살면서 두루두루 다 잘해왔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돼. 조금 있다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초조해하지 않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바로 그렇거든.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 있다. 당시에 나는 85세, 그 후라는 연재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초고령자 6명을 1년간 지켜보며 취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깃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다. 노화는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노인학 전문가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듬뿍 담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가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도 이거였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더 늙어. 고령자 6명은 모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60년을 함께 지낸 연인을 떠나보내거나 너무 아파서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감은 70대 즈음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90대가 되어도 20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지만 고령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현실에 만족했고 덜 불안해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받아들였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썼다. 80살이 된 나는 20살이나 30살 때보다 훨씬 쾌활하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견뎌내기도 그만큼 고통스럽다. 고령자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바라던 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 6명의 고령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칙은 모두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이라 부른다. 노인들이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젊었을 때와 비교해 30%의 능력만 남아 있다면 진정하고 싶은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 연습 삼아 75세나 80세 아니면 85세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생각해보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그럼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되짚어 가보자. 첫 번째 단계는 그 나이에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지적 자극이나 가슴 찡한 응원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수도 있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음악이나 예술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고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을 수도 있다. 비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 어딘가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자, 그럼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만약 85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서로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사이이길 바란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그때부터 현재까지 쭉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면 된다.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목표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 오래 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바라는 삶을 얻지 못할지 모른다. 직업을 바꾸거나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기만 하는 결혼 생활은 일찌감치 정리해버리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85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를 열심히 그리다 보면 노년 시기를 이미 결말지어진 한 이야기에 딸린 후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후반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생의 과정도 달리 보인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취직이나 첫집 장만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수십 년에 걸쳐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년 반가량을 더 오래 살았다. 운동이나 금연을 통해 늘어난 수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난 비가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령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자꾸만 이 말이 떠올랐다. 로버트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아마도 우산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를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배웠다. 날씨가 아무리 험악해지더라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일기예보에 구름이 나왔다고 걱정을 해야 할까? 자신의 인생을 살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 앙심을 품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도 적어야 한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삶, 특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 즐거워진다. 심지어는 즐겁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도 말이다. 당신이 힘들 때에도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보람차게 만드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케이블 뉴스에 나와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견뎌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직장을 잃거나 골반뼈가 으스러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책상 앞에 더 진득하게 앉아있게 된다고 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도 돈이나 건강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더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행도 실망스러워진다. 행복, 목적, 만족, 우정, 아름다움, 사랑과 같이 인생의 좋은 것들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음식, 친구, 예술, 따뜻함, 가치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 가장 쉽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때로는 쉬운 일들도 정작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데 있으며 편안한 삶은 책임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요나스가 말한 대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카메라를 사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올 기쁨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지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자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문제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존재하지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선택을 망설이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얽매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우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물과 현상의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주 한 면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한다. 이것이 편견이다. 이 편견을 버리고 통찰력을 가지면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사물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인생에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더욱 밝아진다.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과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순히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애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실패로 보였던 일이 사실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한 해를 평가할 때는 단지 그 해의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자신의 전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험이 내년 또는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을 알기 위해 사물과 현상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의 진실을 알고 그 실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이 정원에는 장미, 백합, 국화 같은 다양한 꽃들과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 정원을 어떻게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실 중 하나이다. 정원의 아름드리 큰 나무처럼 그 인연은 우리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며 향기로운 꽃처럼 기쁠 때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 관계는 단순히 쾌락이나 이익을 줬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동반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인연은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인연은 우여곡절과 예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대장정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 속에서 젊음만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늙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문제이다. 나이 듦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하는 소중한 증거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 듦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젊음의 봄에는 꽃이 피지만 그 꽃도 봄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떨어진다. 그리고 찬란하고 청량한 여름을 거쳐 노년에는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가을의 단풍잎 색처럼 기품과 우아함이 드러난다. 그렇다. 노년의 시간은 생명의 순환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슬픔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바람과 같아서 그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토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그림자일 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은 아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시간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우리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우리에게 더욱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타적인 삶은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준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정원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 있다면이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것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유유히 걸어가는 6명의 노인을 1년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단지 나이 들매 고단함만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마치 스승이자 진정한 현자와도 같았으며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행복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며 흔들리던 삶의 갈피를 잡아갔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불과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초고령층과 그들의 삶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롤모델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노화는 피해야 할 현상으로 노년의 삶은 끔찍할 것이라는 선입견만이 난무한다. 사소한 물건을 살 때도 수십 건의 이용 후기를 읽어보면서 정작 우리의 미래가 될 노년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찾아 귀 기울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지혜를 건네주려는 연장자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항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20대에는 30대가, 30대에는 40대가 오지 않길 바랐다. 청춘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무모함과 용기를 앗아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무거워지는 몸도 느려지는 머리도 아닌 우리 안의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이 책을 만나게 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축복일 것이다. 이 책은 마치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처럼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노년에 대한 우리의 예상이 틀렸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배운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입학, 졸업, 결혼, 취업 같은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만나고 헤어지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반복되어 쌓이는 입체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노년에는 이 작품을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초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터득했고, 저자는 1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어왔지만 쉽게 행하지는 못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떼어보기를 추천한다.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기꺼이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책 속에 넘쳐나는 가르침들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그 주에 그는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신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있던 그의 거실에는 낡은 청구서들과 온갖 서류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몇 해 전 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았던 서류들도 섞여 있었다. 프레드는 퀴퀴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행복은 목표의식과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다. 프레드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봐,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나한테 행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다음 세상에서가 아니라고. 오늘 밤에 춤추러 갈 거라서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가 않으면 자네는 행복한 게 아닌 거야. 저 코트를 사서 겨울에 입을 거야. 아니면 새 오토바이를 사야지.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자네 행복한가? 나처럼 말이야. 나는 몸이 안 좋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가끔 나는 내일은 나가봐야겠다고 말해. 하지만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나는 텔레비전을 켤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하지. 그러기로 했던 건 아니지만 말이야. 행복은 그런 거야. 정말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말하던 행복은 지극히 내 나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노년의 관점에서는 어떤지를 보여주었다. 언제 올지 모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프레드는 지금이 소중했다.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프레드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젊었을 때는 행복은 찾아가서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대부분은 그가 가진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였다. 이제 프레드는 행복하려고 크게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평화로운 순간 행복했다. 그러니 그저 편안히 기대 앉아서 자신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됐다. 그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삶이 주는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요나스 메카스 역시 행복은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말했다.
요나스는 살면서 커다란 위기를 2번이나 겪었지만 무사히 살아남았다. 한 번은 소련이 그의 고향인 리투아니아를 침략했을 때였고, 2번째는 그가 나치군에 사로잡혀 독일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을 때였다. 인간이 남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생히 목격한 그는 행복이 힘들게 뭔가를 쟁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현재 삼아 아직 오지도 않은 즐거움으로 대리만족을 하며 산다. 하지만 요나스에게 미래는 환상이었다. 그는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왔을 때만 인정했다. 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 전부 미래로 흘러가지만 사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바로 도덕성이야. 인류의 미래니 가족이니 뭐니 전부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달렸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모든 게 나아진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자주 행복하냐고 묻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고 요나스는 말했다. 당연히 행복하다는 것이다. 난 언제나 웃고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행복한 게 진짜지. 살면서 두루두루 다 잘해왔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돼. 조금 있다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초조해하지 않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바로 그렇거든.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 있다. 당시에 나는 85세, 그우라는 연재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초고령자 6명을 1년간 지켜보며 취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깃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다. 노화는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노인학 전문가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듬뿍 담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가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도 이거였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더 늙어. 고령자 6명은 모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60년을 함께 지낸 연인을 떠나보내거나 너무 아파서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감은 70대 즈음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90대가 되어도 20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지만
고령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현실에 만족했고 덜 불안해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받아들였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썼다. 80살이 된 나는 20살이나 30살 때보다 훨씬 쾌활하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견뎌내기도 그만큼 고통스럽다. 고령자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바라던 일이 이뤄지지 않아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 6명의 고령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칙은 모두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이라 부른다. 노인들이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젊었을 때와 비교해 30%의 능력만 남아 있다면 진정하고 싶은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 연습 삼아 75세나 80세 아니면 85세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생각해보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그럼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되짚어 가보자. 첫 번째 단계는 그 나이에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지적 자극이나 가슴 찡한 응원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수도 있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음악이나 예술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고,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을 수도 있다. 비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 어딘가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자, 그럼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만약 85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서로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사이이길 바란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그때부터 현재까지 쭉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면 된다.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목표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 오래 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바라는 삶을 얻지 못할지 모른다. 직업을 바꾸거나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기만 하는 결혼 생활은 일찌감치 정리해버리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85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를 열심히 그리다 보면 노년 시기를 이미 결말지어진 한 이야기에 딸린 후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후반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생의 과정도 달리 보인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취직이나 첫집 장만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수십 년에 걸쳐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년 반가량을 더 오래 살았다. 운동이나 금연을 통해 늘어난 수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난 비가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령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자꾸만 이 말이 떠올랐다. 로버트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아마도 우산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를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배웠다. 날씨가 아무리 험악해지더라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일기예보에 구름이 나왔다고 걱정을 해야 할까? 자신의 인생을 살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 앙심을 품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도 적어야 한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삶, 특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 즐거워진다. 심지어는 즐겁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도 말이다. 당신이 힘들 때에도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보람차게 만드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케이블 뉴스에 나와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견뎌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직장을 잃거나 골반뼈가 으스러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책상 앞에 더 진득하게 앉아있게 된다고 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도 돈이나 건강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더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행도 실망스러워진다. 행복, 목적, 만족, 우정, 아름다움, 사랑과 같이 인생의 좋은 것들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음식, 친구, 예술, 따뜻함, 가치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 가장 쉽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때로는 쉬운 일들도 정작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데 있으며 편안한 삶은 책임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요나스가 말한 대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카메라를 사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올 기쁨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